자, 그러면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근현대 철학, 이탈리아 르네상스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운동. 12세기와 13세기에 봉건제에 맞선 저항을 이끌었던 밀라노가 호헨슈타우펜 마지막 그 가문의 마지막 패전 이후에 비스콘티 가문이 지배하게 된다. 그래서 금권 정치가 시작된다. 비스콘티 가문은 1277년부터 1447년까지 170년간 지배했다. 근데 이제 비스콘티 가문과 연줄이 닿아있던 새로운 가문인 스포르차 가문이 통치권을 행사하면서 밀라노 공작이라는 칭호를 받는다. 그래서 1494년에서 1535년까지 밀라노는 프랑스 군인과 스페인 군인이 각축을 벌였다. 그래서 이제 스포르차 가문은 때로는 프랑스와 연합하고 때로는 스페인과 동맹을 맺으면서 그 정권을 이어갔다 이거죠. 그래서 밀라노가 결국에는 1535년에 황제 카를 5세의 치하로 합병된다. 그리고 베네치아 공화국은 이탈리아의 정세와 다소 동떨어져서 동양과 무역을 하면서 로마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을 유지하게 된다. 그래서 베네치아는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고 나서 무역이 좋아지긴 했는데 1453년에 튀르키인이 콘스탄티노플 수복 전쟁을 일으켜서 곤욕을 치렀다. 1509년 캉브레 동맹, 뭐냐면은 강대국들의 연합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베네치아는 패전국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이제 튀르크인들의 세력이 세지고 바스코 다 가마 이 사람이 인도로 향하는 희망봉 항로를 발견했다. 그래서 베네치아가 황폐해진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베네치아가 여기인데 그래서 이제 육로로 이렇게 동양 쪽으로 건너가는데 튀르크가 세지다 보니까 육로를 사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이제 이 아프리카 희망봉 요로 돌아가는 요 항로가 개발이 되고 나서는 베네치아가 쇠퇴를 했다는 얘기죠. 피렌체는 문명이 가장 앞선 도시였는데 르네상스 운동의 본거지였다. 그래서 그때 13세기에 피렌체에 갈등을 빚은 세 계급이 있었다. 귀족 계급, 부유한 상인 계급, 평민 계급. 근데 이제 귀족 계급은 황제파, 그리고 다른 두 계급은 교황파였다. 근데 이제 1266년에 황제파는 결국 정치적으로 패했다. 그래서 이제 요 계급 갈등이 그리스인이 창조 정치라고 불렀을 만한 정치 형태로 타락했다. 피렌체 최후의 통치자가 된 메디치 가문이 권력을 잡았다. 코시모 데 메디치하고 그의 손자 로렌초가 권력을 행사했다. 근데 이제 로렌초의 아들 피에트로는 1494년에 추방당했다. 그러니까 그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만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4년 동안 사보나롤라 이 사람의 권세가 이어지면서 청교도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사보나롤라가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사보나롤라의 정적들이 승리를 거두면서 사보나롤라는 처형을 당했다. 그리고 14살의 나이에 주교가 된 로렌초의 아들이 1513년에 교황으로 선출됐다. 그래서 레오 10세가 됐다.
메디치 가문이 그래서 토스카나 대공이라는 칭호 아래에서 1737년까지 피렌체를 지배했으나 피렌체는 당대 이탈리아의 다른 지역처럼 빈곤해져서 더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 토스카나 대공이라고 불렸대요. 토스카나가 어디냐? 바로 피렌체가 있는 이 행정구역. 그렇죠? 피렌체가 있는 요 행정구역을 토스카나라고 하는데 토스카나 대공이라고 불렸다. 알렉산데르 6세가 간디아 대공하고 체사레 보르자라는 두 아들을 두었어요. 근데 간디아 대공이 살해당했어. 그래서 동생인 체사레가 암살을 사주했다. 이런 추측이 있었어요. 알렉산데르하고 체사레는 로마냐 지방하고 앙코나 지방을 점령했는데 체사레 공국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알렉산데르가 이제 교황인데 이제 개인의 어떤 욕심을 추구했다 이거죠. 로마냐 지방은 이제 토스카나 위에 볼로냐가 있는 행정구역이고 앙코나는 여기. 그런데 알렉산데르 교황이 죽을 무렵에 체사레도 병에 걸려가지고 이게 일이 제대로 안 됐다. 나폴리와 시칠리아는 황제 프리드리 2세에게 속한 개인의 특별한 왕국이었다. 1250년 프리드리 왕자가 죽고 나서 프랑스의 침입이 있었는데 시칠리아의 전역기도 이 대학살 이후에 왕국은 아라곤의 페드로 3세와 후계자의 수중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시칠리아의 전역기도에서 프랑스인들이 죽은 거예요. 학살을 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1495년 이후에 샤를 8세, 루이 12세, 프랑스와 1세 이 사람들이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 이탈리아와 나폴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가지고 모두 이탈리아를 침략해서 일시적으로 점령했었다. 근데 결국 모두 스페인한테 패하고 스페인에 승리하고 반종교개혁 운동이 이탈리아 르네상스 운동을 끝을 냈다. 자, 스콜라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 위주였죠. 근데 이제 비잔틴 학자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플라톤의 가치가 더 부각됐다. 로마에서 이제 돈을 교황령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으로 번 돈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주로 교황들이 천국으로 통하는 열쇠 그런 것을 지녔다고 주장한 신학 체계를 수단으로 전체 가톨릭 요 세계에서 조공하고 공물을 받아들였는데 요것으로 돈을 벌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인들은 신학 체계에 대한 어떤 의문을 제기하지 못했다. 왜? 그러면 이제 이탈리아를 빈곤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도덕적으로 교회에서 해방되면서 과거의 도덕 규칙이 존중되지 않았다. 그리고 각국의 통치자는 배반과 모략으로 지도자의 지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냉혹하고 잔인한 행동을 이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 이거죠. 이탈리아의 통일이 바람직하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통치자들이 협력하고 연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외국의 지배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도 이탈리아의 통치자들은 제각기 다른 이탈리아 통치자와 벌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세의 원조를 받으려고 했다.
그리고 튀르크의 원조조차도 받으려고 했다. 통일이 안 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철학이 나왔느냐 이걸 보려고 하는 거죠. 마키아벨리 피렌체 출신이었고, 마키아벨리가 이제 20살 때, 20대였을 때 사보나롤라가 피렌체를 통치했다. 근데 사보나롤라가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래서 이게 마키아벨리한테 깊은 인상을 줬다. 그래서 무장한 예언자는 정치적 성공을 거두었으나 무장하지 않은 예언자는 정치적으로 패배했다라는 논평을 했다. 그래서 이제 마키아벨리는 사보나롤라의 처형 직후에 피렌체 정부의 말단 관리직을 맡았었는데, 이제 1512년에 메디치 가문이 정치에 복귀한 후에 메디치 가문과 대립을 하면서 체포되었다가 석방돼서 피렌체 근방에 은거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다. 그래서 그는 다른 직업이 필요해가지고 저수라는 일을 했다. 근데 이제 메디치 가문의 호의를 얻으려고 군주론을 1513년에 로렌초 2세에게 바친다. 근데 로렌체 가문의 어떤 그 호감을 사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보다 분량이 많은 로마사 논고라는 그 글을 썼는데, 공화주의와 자유주의로 기운 양상이 있었다. 군주론에서는 교황 알렉산드르 6세의 아들은 체사레 보르자가 칭찬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로마사 논고랑 군주론 내용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군주론은 그 메디치 가문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쓴 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로마사 논고에서 보면은 여러 종교의 창시자들이 최고 자리를 차지한다. 그리고 군주국이나 공화국의 창건자들이 그 다음 위치를 차지한다. 그 다음 위치는 문인들이 차지한다. 그래서 어떤 그 계층을 나눈 거죠. 그리고 종교를 파괴한 자나 공화국이나 왕국을 전복시킨 자, 덕이나 문학과 학문을 적대시한 자는 악한 계층을 이룬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마키아벨리는 종교가 국가 안에서 뚜렷한 지위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종교를 진리도 받아들여서 그런 게 아니고 사회 결석과 유대감 형성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마키아벨리가 당대 교회를 비판한 핵심은 둘이었다. 뭐냐? 교회가 악행으로 종교적 신앙을 훼손했다. 그 다음은 교황의 지상권이 그 정책과 맞물려서 이탈리아의 통일을 방해한다. 그래서 교회를 비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사레 보르자에 대한 마키아벨리의 감탄과 찬미, 이것이 정치술에 국한될 뿐이었고 정치적 목적까지 찬미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라고 추정된다. 그래서 체사레 보르자를 정치적으로 명민하기 때문에 칭찬했는데 이탈리아의 분열을 주장했기 때문에 비난하기도 한다. 군주는 관습상의 덕을 전부 갖출 필요는 없는데 갖춘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동고에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학설을 제안했다. 군주, 귀족, 평민은 헌법상 제각기 맡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계급이 호혜적으로, 그렇게 하면 세 계급이 호혜적으로 서로 견제하게 된다. 권력은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권력을 잡을 만한 기술에 능통한 자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걸 주장을 했었던 거죠.